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은 유사투자자문 톡방, 오픈 채팅방, 카톡방,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신고하고 있고 다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통해서만 소통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행히 지금 오늘 9월 15일 금요일인데요. 2차전지 어제 조금 회복되고 오늘도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2차전지 핵심 4가지 펀더멘탈. 첫 번째,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 현재 북미는 10% 미만 9.2%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20%, 19%에서 20% 왔다 갔다 하고요. 19.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만 지금 32%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북미하고 유럽, 중국을 다 포함하면 아직 평균 침투율이 20%도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북미하고 유럽은 여전히 지금 둘 다 20% 미만이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가 되려면 2.5배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는 거고요. 북미 같은 경우는 10% 잡으면 대략 5배 시장이 남아있다. 아마 북미 시장에서 우리의 배터리 셀과 소재 업체들이 아마 80% 넘게 장악할 것으로 보이고, 그거는 미국의 국무부 차관도 한국의 배터리 밸류체인이 70% 이상 장악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투자할 때 가장 큰 대원칙,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차 시장의 시장 침투율이 신차 기준으로 50%에 되냐, 50%가 만약에 너무 과하다 싶으면 35% 아니면 40% 아니면 45%를 봤을 때 아직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밸류체인, 배터리 밸류체인 회사들의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설비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40에서 50%씩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시점, 그거는 개별적으로 기준을 정하셔야겠지만, 예를 들어 50% 성장하다가 만약에 20%, 10%, 5% 이렇게 성장하면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시점이 되겠죠. 현재로서는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2026년까지 캐펙스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2차전지 밸류체인 회사들의 실적 증가율입니다.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이 양극재 단에서는 평균 50%의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오고요.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그 다음에 그 밑단의 장비업체들도 매출과 이익의 증가율이 50%씩 나옵니다. 그래서 장비업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주 사이클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빠질 때 장비주들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소재업체, 그 다음에 그 앞단의 셀과 원자재 광물 업체들의 실적 증가율,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꺾이는지, 현재로서는 연평균 전체 배터리 밸류체인 연평균 30% 정도 실적 성장을 하는데, 그게 아마 20%, 10% 또 줄어들면, 그러면 2차전지 업종이 완전히 꺾이는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2차전지를 대체할 만한 아주 매력적인 산업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매력적인 산업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숫자가 찍혀야 됩니다. 그 숫자라 하면 최소한 적자는 아니어야 되고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차전지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의 성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매출과 이익의 성장도 훨씬 뛰어넘으면서 시가총액 대비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너무 고평가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로봇 관련된 회사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출은 올해 200억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4조 이상 된다든지, 아니면 AI 관련된 회사들이 매출은 2, 300억대가 이제 막 되려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3조, 4조 간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장비 회사인데 이익은, 반도체 관련된 장비 회사들은 대부분 이익은 나죠. 이익은 4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5조, 6조 간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대비 매출과 이익의 증가율의 상대 비교를 꼭 해보자. 그래서
2차 전지를 제칠 만한 아주 매력적인 업종이 나오면 저도 가장 먼저 말씀을 꼭 드릴 거고요. 아직은 안타깝게도 지금 AI도 굉장히 폭풍 성장하는 산업이고 로봇도 폭풍 성장하는 산업이지만 AI나 로봇이나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 2차 전지 전체 밸류체인의 성장을 뛰어넘을 만큼 정도의 숫자가 찍히고 성장성은 AI나 로봇이 2차 전지랑 견줄만 한다고 하더라도 숫자, 실적에서 그 굉장히 큰 차이, 매출액에서도 엄청난 차이, 영업이익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업 분석 훈련소의 종목은 또 엄청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 종목 정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종목 선정에 관련돼서도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고민이 진짜 많이 되면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할까 하다가 오늘 반도체 장비 회사를 가져왔는데요. 와, 진짜 2차 전지만큼 장비 회사인데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네. 진짜 미치도록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 현황,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세 번째 밸류에이션, 네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다섯 번째 차트입니다. 또 이 숫자 예민하실까봐 정확하게 말씀드려 제가 시간까지 적어드렸어요. 9월 15일 금요일 9시 45분 기준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이 종가에 보시는 데이터랑 다르실 수 있어요. 코스피는 지금 1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34% 상승했어요. 역시나 코스닥이 2차 전지 업종이 대거 포진됐으니까 강하고요. 제가 가져온 업종,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전체 시가총액 상위주 5천억 이상 되는 상위주만 제가 업로드를 했는데요. 보니까 평균값이 2차 전지에 전혀 뒤지지 않네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수익률 측면에서 부진해도 그 밑단의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반도체 소부장 평균 수익률이요. 102.7%고요. 평균 고점,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 하락률 9월 15일 9시 45분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36.8%인데요. 역시나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수페타시스가 1등이고요. 423%. 이수페타시스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이수페타시스 업데이트할 내용이 충분히 쌓이면 꼭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가 기업 분석 훈련소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은 이슈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한번 업데이트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종목 소개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역시 한미반도체네요. 장안의 화제주 한미반도체고요. 세 번째로 좋았던 거는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오사트라고 하죠. 숙제입니다. 오사트 뭐의 약자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사트 업체입니다. 이수페타시스 1등, 한미반도체 2등, 하나마이크론 3등이고요. 그 다음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게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 증착공정 장비 쪽의 절대 강자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200% 수익률을 나타냈네요. 그리고 우리의 HPSP는 6등이네요. ISC 다음인 HPSP. ISC는 너무나 잘 알죠. SKC에 합병된 소켓 업체죠. 후공정, 비메모리 후공정 쪽에 많이 들어가는 테스트 소켓 업체고요. HPSP가 145%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시가총액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최고점 대비 빠진 걸로 치면 가장 덜 빠진 게 원익QNC가 제일 덜 빠졌고요. 원익QNC는 반도체 소모품 업체고요. 커츠라고 하죠. 커츠 소모품 업체고, 두 번째로 덜 빠진 거는 역시 한미반도체네요. 14.8% 고점 대비 조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죠. 세 번째로 덜 빠진 거는 해성-DS네요. 차량용 전장 기판을 만드는. 네 번째가 바로 저희 HPSP입니다. 그래서 HPSP가 지금 살짝 일종의 눌림목 구간이라고 합니다. 눌림목이라고 하면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한, 더 멀리 뛰거나 멀리 날아가기 위한 일종의 제도하려고 약간 웅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PSP의 체결 강도를 보시면 체결 강도가 좋진 않죠. 그래도 한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4.93, 83.54, 83.37, 88.62. 최근 5일하고 아침 9시 45분. 네, 금요일입니다. 9월 15일 금요일 기준 체결 강도는 급격히 좀 낮네요.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입니다. 이 고압이라는 게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거는 기술적 이유에 의해서 기존 거를 신규로 대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고압은 말 그대로 압을 세게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압으로 안 하고 고온으로 했습니다. 고온. 높은 온도로 어닐링 장비를 썼죠. 고온 어닐링 장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미치도록 재밌습니다. 고온으로 썼는데 고온으로 계속 문제가 없으면 계속 고온으로 썼겠죠. 고압으로 쓸 이유가 없겠죠. 근데 고온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96%인데 기술이 진보될수록 이 기술이 진보된다는 얘기는요.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된다는 거예요. 미세화. 그리고 계속 선단 공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개념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기술이 진보될수록 공정 여건이 가혹해진다는 건 공정 여건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서멀 버짓, 그러니까 열적 허용 범위라고요. 열적 허용 범위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온도를 올려가지고 어닐링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온도를 올리면서 과거처럼 고열로 웨이퍼의 에너지 효율성을 올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온도를 올리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엄청난 HPSP라는 회사가 압으로 어닐링 장비를 했더니 온도로 하는 거에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 열 허용 범위, 미세화되고 선단 공정으로 가는 어려운 공정 여건에서 열 허용 범위를 극복을 한 거죠. 열 허용 범위를 서멀 버짓을 극복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고압이 당연히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자, 왜 어닐링 장비라는 걸 쓰냐? 네, 어닐링이라는 거는요. 반도체 공정 중에 하나고요. 자, 요거는 HPSP하고 대신증권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자, 웨이퍼. 우리 그 동그란 거.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딱 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웨이퍼, 그 동그란 반도체의 기본 공정. 그 웨이퍼를 먼저 표면을 연마합니다. 표면을 불순물이 없게 다 하죠. 그래서 그거를 산화시킨 다음에 요것도 반도체 공정 또 한번 저희가 강의를 만들든지 그런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빛을 쐬요. 노광한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깎고 확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어닐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증착 공정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 확산한 다음에 어닐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증착. 확산과 증착 공정 사이에 있는 게 어닐링이에요. 그래서 어닐링 공정이 뭔지 이제 천천히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어닐링 공정을 설명하기 전에 이 반도체 재료로 쓰는 실리콘, 여기 나와 있죠. 자연 상태의 실리콘은 그 자체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뭐다? 실리콘은 부도체예요, 부도체. 그래서 인위적으로 전기적 특성을 띠게 만들어줘야 돼요. 실리콘이 전기를 안 띠니까. 전기를 떼야지 거기서 전류가 교류해가지고 반도체 칩이 생성이 되겠죠. 반도체 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기적 특성을 띠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적 특성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자가 하나 많거나 부족한 원자를 이온 형태로 주입을 해서 반도체가 될수록 전기적 특성을 띠는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어떻게 해요? 전기적 특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자가 많거나 한계가 많거나 오히려 부족한 원자를 이온의 형태로 주입해서 전기적 특성을 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 기판 내에서 이온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가속화해서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이온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온을 가속화하는데 이온을 가속화해야지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거고요. 이 가속화된 이온이 실리콘 기판하고 충돌해요. 그래서 실리콘 기판하고 충돌하니까 정상적인 실리콘 기판에 있는 그 격자 구조가 깨져서 그게 소위 말하는 웨이퍼의 계면결함이라고 하는 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 격자 구조가 깨지면 트랩이라는 게 발생하고 트랩에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전하가 갇혀서 반도체 소재가 전기적 특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 격자 구조가 깨지면 트랩에 갇히고 트랩 때문에 전하의 이동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안 하고 전하 이동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안 하면 반도체 소재의 특성이 당연히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격자 구조가 깨지지 않도록 계면에 아까 인위적으로 이온을 주입하면서 계면이 상한다고 했잖아요. 인위적으로 이온을 주입해서 전기적 특성을 띠게 하는 건 좋은데 인위적으로 이온을 주입하는 것 때문에 계면이 상한다고요. 그래서 그 계면에 상하는 부분을 치유하는 공정이 어닐링 공정이에요. 네. 근데 그걸 뭘로 한다? 압을 높게 해서 기존에 온도로 했는데 고압으로 압을 높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닐링 공정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실리콘 격자 구조가 깨지면서 트랩이 발생하는데 그 트랩 때문에 이동하는 전하가 정상적으로 전류 이동을 못 시켜서 그게 전류 이동이 못하니까 반도체 소재 특성이 깨지고 반도체 소재 특성을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인위적으로 이온을 주입해서 계면에 상처를 낸 거죠. 일종의 이빨에 임플란트 심듯이. 그래서 그 계면 표면에 상처 입은 거를 치유해 주는 게 어닐링 장비예요. 자, 요거 SK 하이닉스하고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그거예요. 자, 이온 임플란테이션, 우리 임플란트 하는 것처럼 5족의 불순물 원자, 보통 붕소, 피나, 원래 여기 있죠. 피나, 붕소하고 인을 넣어가지고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이 실리콘 원자를 이탈시켜요. 이렇게 깨트려요. 이 불순물 원자, 붕소나 인 때문에 정상적인 실리콘 원자의 위치가 깨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어닐링 장비를 통해서 이온을 싹 재정렬시켜서 계면 결함을 치유하는 거예요. 고압수소 어닐링 전에는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트랩이 발생하죠. 근데 고압수소 어닐링이 수소 어닐링 장비가 들어가서 트랩이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요거 또 그림 잘 돼 있네요. 자, 어닐링 공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닐링이란 이온 주입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전기적 특성을 띠기 위해서 계면을 파괴시킨 거죠. 그 웨이퍼의 격자 구조를 파괴시킨 거죠. 그거를 다시 정상적인 결정화시키고 주입된 이온으로 활성화시킨 거를 어닐링 공정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닐링은 웨이퍼를 고온으로 열 처리하는 방식, 고온 어닐링 장비가 대부분이었는데, 와, HPSP 대단하죠. 세계 최초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공급합니다. 세계 최초. 고압 수소를 활용해 기존과 달리 400도 이하. 뭐야? 400도 이하가 저온이야? 네, 반도체에는요, 기본적으로 1000도에 1000도. 700도에서 1000도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400도면 온도를 300에서 600도 이상 낮춘 거죠. 400도 이하의 저온 어닐링이 저온에서 가능하게 한 거예요. 왜? 고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고온으로 인한 웨이퍼 손상 방지. 여기다 써놨죠. 고온으로 하니까 메탈이 녹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메탈이 녹는 현상. 그리고 지금 이 하이K 고유전율 물질을 막 엄청 쓰려고요. 자, 유전율이 뭘까요? 이것도 숙제 내드리려다가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유전율이라는 건요, 전하를 유도하는 능력이에요. 전하를 잘 유도해야지 전하가 활발하게 이동해서 전기적 특성을 높게 띠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유전율로 많이 쓰려고 해요. 그걸 하이K라고 해요. 네. 그래서 고유전율로 많이 쓰려고 하면 이 고유전율 물질이 기존의 실리콘 산화물보다 훨씬 계면의 트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계면의 격자 구조로 깬다고요. 실리콘의 격자 구조로. 그러니까 고유전율을 쓰면은 어쩔 수 없이 웨이퍼의 격자 구조를 건드리고 웨이퍼의 결함을 깨트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고유전율을 쓰면 쓸수록 당연히 고압수소를 직접 투입해서 기존 방식 고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왜? 고온으로 하면 메탈이 녹는 현상이 발생하고 고온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온도를 무한정 계속 올릴 수 없으니까 어려운 고온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웨이퍼의 결함을 처리하고 있어요. 왜 어닐링 장비가 중요하고, 왜 어닐링 공정이 중요하고, 왜 기존의 고온 어닐링 장비를 고압으로 대체하는지 확실히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웨이퍼의 칩과 칩 사이,
점점 칩과 칩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왜? 더 많은 칩을 심을수록 더 많은 전기적 특성을 띠니까. 그래서 적층하는 칩과 칩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거요? 계명결함. 이 디펙트가 계명결함. 계명결함은 왜 발생한다? 정상적인 실리콘 구조를 붕소나 인 같은 불순물로 인위적으로 임플란트를 넣어서 격자 구조를 깨트리고 전기적 특성을 하니까. 왜? 실리콘 자체가 전기적 특성을 안 띠는 부도체니까. 근데 이게 재미난 게요. 칩과 칩 사이의 계명결함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 칩의 전체 높이를 낮추는 역할까지 한대요. 이제 고압기술이 칩의 전체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고압기술은 활용될 예정으로 보고 있다. 네, 두 번째는 후공정. 당연히 이거는 전 공정 중에 어닐링 공정에 쓰이는데 후공정에도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패키징 하잖아요. 3D 패키징에서 칩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용량화하면 할수록 단수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층을 너무 많이 쌓으면 그걸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압수소로 칩 높이를 컨트롤하는 솔루션으로 후공정증에서 너무 200단 이상 막 300단 이렇게 쌓으니까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걸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압수소로 여러 가지 높이 쌓은 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당히 이건 지금 아직 적용이 안 됐는데 칩 높이 컨트롤에 대한 솔루션 측면으로도 HPSP가 주목받고 있다. 그럼 HPSP의 경쟁사가 어딜까요? 여기 써놨죠. TEL 많이 들어보셨죠? 도쿄 일렉트론. 예, 역시나 도쿄 일렉트로닉 하면 증착 장비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도 역시 고온. 이 회사는 아직 고압은 안 돼요. 고압은 HPSP가 세계 최강입니다. 고온 어닐링 경쟁사예요. 도쿄 일렉트로닉. 도쿄 일렉트로닉 뭐 글로벌 탑5에 들어가는 장비 회사인데 그 회사랑 겨룰 만큼 HPSP가 엄청난 회사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1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